네,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원팀을 강조하면서 선대위를 출범시켰죠. 다만 지금 경선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 또 단일화 대상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합류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 선대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냈죠. 신지호 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그 지난 주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한마디로 그 당원들의 손으로 예. 보수의 명예혁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당원들의 명예혁명이네요. 네. 예. 그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고 그 과정을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쿠데타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친윤 쿠데타를 진압한 것이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네네.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명예혁명, 그 명예혁명이 이번 대선 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대선판에 글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 당의 후보이신 예. 김문수 후보님께서 네. 그걸 어떻게 그 보수의 명예혁명 예.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또 어떻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네. 한덕수 전 총리께서 네. 이른바 무임승차 새치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새치기 논란이 있었는데 네. 한밤중에 또 날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이고 네. 그러면 이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 보면은 네. 그저 봉합하기에 좀 급급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봉합하는 데 그쳤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그 후보 교체를 시도했었던 당시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그거는 쿠데타였어요. 예. 공천 쿠데타였습니다. 네.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그 주요 인물들이 네. 아직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면서 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화합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화합은 당시 지도부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화합이겠죠. 예. 그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요. 권선동 원내대표는 유임됐잖아요. 네, 당연히 그분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네. 김문수 후보가 직접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선대위를 꾸려 나가야 되고 지금 3주 정도밖에 대선이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님께서 의사 표명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권성동 원내대표 유임을 추인한 게 김문수 후보님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이 과연 이 당원들의 그 보수 명예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그런 좀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당원 찬반 투표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던 표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던데 그렇게 보세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전당원 투표가 있던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 페이스북 글을 6차례나 하루에 올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저는
여러 면에서 생각이 다르고 네. 뭐 특히 계엄 탄핵 부정선거 등등에 대한 그 어떤 의견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의 그건 절대 좀 불가능한 그런 거지만 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당의 후보인데 네. 적법한 후보인데 네. 이걸 이런 새치기와 날치기에 의해서 끌어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당하다 하면서 예. 그리고 그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이른바 친한계가 집단적으로 네. 이건 정말 아니다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지난번 5월 3일 그 최종 경선에서 43.5% 네. 뭐 이 지지율을 받아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이제 과반이 그 후보 교체에 반대했다라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얻은 그 43.5% 그 득표율 플러스 또 김문수 후보를 지키고자 하는 그렇군요. 그런 그 표심이 합쳐진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그 단일화 찬성 반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한 80% 이상이 단일화에 찬성을 했는데 그 이번에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는 부결됐는데 그 부결이 표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근소한 차이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실제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세요? 글쎄 그 뭐 당 지도부가 그 수치를 밝히지 않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네. 근데 80몇 % 그 후보 교체 찬성 의견도요. 이 전체 그 75만 명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11일까지 후보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 뭐 86점 몇 %가 나왔다. 그 이제 당 지도부가 그걸 굉장히 그 수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후보 교체였나요? 단일화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뭐 단일화죠. 단일화였습니다. 11일까지 단일화를. 근데 그게 보면 75만 명 당원 중에 한 30%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의 그 참여율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선대에 합류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계엄 탄핵에 대한 사과를 밝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까지 한다면 선대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선대위 참여하고요. 그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뭐 지원 유세를 한다든가 지원 활동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2007년 그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그 경선이 끝나고 박근혜 그 당시 이 후보가 이제 고배를 마셨지만 마지막에 또 이명박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를 하거든요. 지원 유세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선대위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참여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은 있네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 얘기 조건이라고 할까요? 뭐 세 가지 이런 것들을 김문수 후보님께서 잘 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일요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일요일에. 그래요. 그 세 가지가 계엄 탄핵 사과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출당이고 세 번째가 경선 과정에서 즉각 단일화 약속했는데 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요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다. 답이 없어갖고 어제 또 한 번 그거를 반복하면서 입장 그 표명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답이 없는 상태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선대위에 합류를 했고 개인적 정책 입장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좀 선대위에 한 전 대표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안철수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제가 예. 뭐 갖다 붙다 얘기하는 게 뭐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선대위에 합류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어떤 지원 활동이 중요한 거지. 네. 선대위 참여 여부는 이제 부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 지원 활동을 정말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네. 자꾸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슨 압박을 가하거나 뭐 이럴 게 아니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네. 답이 없잖아요. 예. 답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고통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하다. 비상계엄에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부분도 어떤 형식으로 사과할지 김용태 지명자와 논의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수출 외교 등 네. 그 국민들께 고통을 끼쳤다, 예. 사과한다 이런 건데, 네. 그냥 대한민국 평균적인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 그걸 인지 알았느냐. 지금 올해 1,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5%, 예. 마이너스 0.25%, 예. 역성장입니다. 주요 19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예. 경제학자들이 또 평가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계엄으로 인한 불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예. 정치 불황이라고 보는데 네. 그걸 인지 알았느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김문수 후보님의 인식 세계에서는 이게 뭐 대단한 뭐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예. 이건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다. 예.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계엄과 탄핵 관련된 것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뭐 상의를 해봐야 된다. 예.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본인의 인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본인의 자아 성찰과 내면 속의 어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물론 타인과의 어떤 교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예. 뭐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저는 그렇게 뭐 진정성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 조치도 필요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세요? 김용태 의원님은 뭐 굉장히 훌륭한 저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또 청년 정치를 또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뭐 지명된 지 며칠 안 되지만 참 의미 있는 활동 활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혹여라도 김용태 의원님을 활용해서 대리 운전 기사로 부려서는 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김문수 후보님이 본인 내면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하셔야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상의해서 그분의 의견을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거 아니냐. 김문수 후보는 보수 쪽에 그리고 김명태 지명자는 이제 중도층에 이렇게 호소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걸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경선에 탈락한 뒤에 당원 배가 운동을 나서고 있는데 이게 향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 그렇게들 해석을 하시는데 그 뭐 해석의 자유니까 뭐 갖다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그러나 이 뭐 홍준표 전 시장님은 뭐 탈당까지 하고 뭐 오늘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님을 도왔던 분들이 대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시고 뭐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것과는 달리 당원 배가 운동은 당의 주요 지도자라면 응당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이 당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0%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보수 정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오른쪽에 아주 오른쪽 중에서도 오른쪽, 최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가상자리에 있는 그런 인물이 이 후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인식하고 계엄의 원인을 뭐 이 자체적으로 찾지 않고 외부에 돌리고 뭐 또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수가 저래도 되는가 하는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 당에서 뭐 쫓겨났 그 인물이지만 이게 내가 이참에 좀 중도 보수 여기에 좀 확고한 입지를 좀 다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기회 요인을 지금 저희 당이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대선 이후에는 이준석 후보의 입지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쉽게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에게는 상당히 그 뭔가 좀 뭐 기대와 희망 뭐 이런 걸 갖고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도 막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대선판도 잘 읽고 계실 텐데 지금 대선 구도를 어떻게 읽고 계시고 이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선과 총선의 차이점을 대선은 좀 미래를 위한 투표라고 보고 총선은 과거 지난 뭐 몇 년간에 대한 평가, 이 과거 평가 이 점에서 좀 다르다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정치학계의 뭐 정설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기려면은 미래 대 과거 프레임에서 미래 부분을 선점을 하고
그 이재명 후보를 과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뭐 개헌에 대해서도 뭐 불명확한 입장 아닙니까? 예. 그 제7공화국 출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좀 불명확한 상태고 그런데.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예. 이걸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제2라운드로 3년 전이 첫 번째 라운드였다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뭐 이런 건데 네. 예, 그런 점에서 조금 그 국민의힘이 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구도 판을 그 다시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뭐 지금은 이미 뭐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